가을이 깊어지는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다. 이정민은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어머니의 오래된 아파트 앞에 차를 세웠다. 조수석에는 커다란 빈 종이 박스 3개가 쌓여 있었다. 이삿짐 회사에서 가져온 박스였다. 어머니가 이번 달 말에 요양원으로 옮기기로 결정한 이후 3주째 이어지는 짐 정리 작업의 일환이었다. 정민은 차에서 내리면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지만 바람이 차가웠다. 그 하늘이 오히려 마음을 더 서늘하게 만들었다. 아버지 이태준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6달이 지나 있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민은 박스를 3개 모두 품에 안았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다가 시선을 내렸다. 피곤했다. 지난 반년 동안 어머니를 챙기고 인쇄소 일을 꾸려가면서 몸도 마음도 많이 달아 있었다. 어머니 김술래는 현관문을 열어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정민의 팔을 한번 가볍게 두드리고는 안쪽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 사이에서 말은 언제부터인가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된 사이였다. 거실에는 이미 정리된 물건들이 봉지와 박스에 나뉘어 쌓여 있었다. 어머니가 혼자 조금씩 미리 해두신 것이었다. 정민은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다. 노인 혼자 자신의 삶을 스스로 박스 안에 집어넣는 일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 작업인지 정민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안방 서랍장은 아직 손 못 댔다. 어머니가 부엌 쪽에서 말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안방은 아버지가 쓰던 공간이었다. 침대 오른편에 오래된 원목 서랍장이 놓여 있었다. 짙은 갈색으로 칠해진 표면은 군데군데 긁히고 칠이 벗겨져 있었다. 정민이 기억하는 한 그 서랍장은 항상 거기 있었다. 아버지가 이 아파트로 이사 오기 전 예전 동네 집에서도 그 서랍장은 아버지 방 한편을 지키고 있었다. 정민은 무릎을 꿇고 맨 아래 서랍부터 열었다. 안에는 낡은 겨울 양말 몇 켤레, 오래된 혈압 수첩, 그리고 작은 플라스틱 약 케이스가 들어 있었다. 정민은 천천히 하나씩 꺼내 분류했다. 버릴 것과 가져갈 것을 나누는 일이었지만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아버지의 채취가 아직 거기 남아있을 것만 같았다. 두 번째 서랍을 열었다. 낡은 만년필 2자루, 빛바랜 수첩, 고무줄로 묶인 영수증 묶음들이 보였다. 정민은 그 영수증 묶음을 집어들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문방구를 운영하면서 거래처와 주고받은 세금 계산서나 물품 영수증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냥 버릴 것들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고무줄을 풀고 첫 번째 영수증을 펼치는 순간 정민의 손이 멈췄다. 영수증에는 어떤 거래처 이름도 없었다. 물품 목록도 없었다. 대신 상단에 또렷하게 찍혀있는 글자들이 있었다. 기부금 영수증. 날짜는 1991년 3월이었다. 금액은 3만 원이었다. 수령인 이름 칸에는 이태준이라고 적혀 있었다. 정민은 그 다음 영수증을 펼쳤다. 1992년 6월 5만 원. 그 다음 거. 1993년 11월 3만 원. 그 다음 거. 1994년 4월 5만 원.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정민은 고무줄로 묶인 묶음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아챘다. 서랍 안쪽에 더 많은 묶음들이 쌓여 있었다. 정민은 그것들을 모두 꺼내 바닥에 펼쳤다. 영수증들이 쏟아졌다. 수십 장이었다. 정민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다. 서랍장 위에 놓인 아버지의 낡은 지갑이 빛 속에서 말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정민은 아버지의 그 지갑을 기억했다. 어릴 때부터 항상 얇았던 지갑. 생일에도 명절에도 언제나 돈이 없다고 말하던 아버지의 지갑. 중학교 때 수학 여행비를 내야 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지갑을 열어 보이던 그 순간을 정민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지갑 안에는 1,000원짜리 2장이 전부였다. 그런데 지금 정민의 손에는 30년치 귀부금 영수증이 쥐어져 있었다. 정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것이 왜 흘러내리는지 정민 자신도 처음에는 알 수 없었다. 슬픔인지 충격인지 아니면 오래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인지 알 수 없었다. 정민아, 뭐 있냐? 부엌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민은 대답하지 못했다. 정민은 한참 동안 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영수증들을 하나씩 날짜 순서대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손이 조금씩 안정을 되찾으면서 눈이 각각의 숫자들을 따라갔다. 1991년부터 시작된 영수증들은 끊기지 않고 이어졌다. 1995년, 1998년, 2001년, 2004년, 2008년, 2012년, 2016년, 2019년, 그리고 마지막 영수증은 2023년 1월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불과 5달 전이었다. 정민은 숫자들을 더해 나갔다. 휴대폰 계산기를 꺼냈지만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금액들은 대부분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였다. 가끔 10만 원짜리도 보였다. 아버지 문방구가 비교적 잘 되던 해였을 것이다. 정민은 그 시기를 어렴풋이 기억할 수 있었다. 32해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총 금액이 계산기 화면에 떴다. 정민은 그 숫자를 보고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 정민은 영수증들을 들고 부엌으로 나갔다. 어머니는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정민이 다가가 영수증 묶음을 조용히 식탁에 올려놓았다.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영수증들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다. 긴 침묵이 흘렀다. 엄마,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왜 이런 걸 갖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싱크대에서 손을 뺐다. 수건으로 손을 닦으면서 식탁으로 다가와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영수증 하나를 집어들었다. 한참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내려놓았다. 알고 있었어요? 정민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어머니가 말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정민의 가슴을 더 세게 눌렀다. 정민은 의자를 빼고 어머니 맞은편에 앉았다. 어머니의 이야기는 천천히 시작되었다. 이태주는 젊은 시절부터 돈에 대해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가 자란 집안은 넉넉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시장 안에서 작은 잡화 가게를 했고 식구는 많았다. 이태주는 형제 중 가장 큰 아이였고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버지 가게 일을 도왔다. 25살에 이태주는 군대를 다녀온 후 직접 문방구를 시작했다. 학교 근처였다. 자리가 좋았고 장사도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이태준이 문방구를 열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그 마을에 작은 사건이 하나 있었다. 이웃 동네에 살던 아이 하나가 형편이 어려워 학용품을 가지고 다니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이태준이 듣게 된 것이었다. 이태준은 그 아이에게 공책과 연필을 그냥 주었다. 아이는 처음에 받으려 하지 않았다. 이태준은 웃으면서 말했다. 나중에 너 잘 되면 다른 사람한테 갚아. 나한테는 안 갚아도 돼. 그 일이 있고 나서 이태준은 조용히 기부를 시작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매달 문방구 수익의 일부를 떼어내 이름 없이 맡길 수 있는 곳에 보냈다. 아는 사람이 없어야 했다. 이태준은 그것이 조건이었다. 왜 우리한테 말을 안 한 거예요? 정민이 물었다. 어머니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내 아버지 말이 말하는 순간 다른 게 된다고 했어. 그냥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지. 누가 알면 다른 이유가 생긴다고. 정민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지갑은 항상 얇았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 지갑이 얇았던 이유가 이제서야 달리 보였다. 가난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쓸 수 있는 것을 쓰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민은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나는 아버지가 돈 관리를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평생. 어머니가 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다. 오래 일한 손이었다. 내 아버지도 알고 있었어.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래도 말을 안 하셨어요? 응. 짧은 대답이었다. 하지만 그 짧음 속에 30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정민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햇살이 아파트 유리창을 타고 식탁 위로 길게 늘어져 있었다. 영수증들이 그 빛 안에서 누렇게 빛났다. 낡고 얇은 종이들이었지만 그 어느 것보다 단단하게 느껴졌다. 정민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다시 영수증들을 바라보았다. 30년이었다. 아무도 몰랐던 30년이었다. 그날 저녁 정민은 동생 이정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훈은 처음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전화 너머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고 정훈은 퇴근 직후인 듯 목소리가 낮고 지쳐 있었다. 그래서 뭐, 기부를 하셨다고? 응. 30년 동안 얼마나? 정민이 총액을 말하자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다. 텔레비전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게 맞아? 내가 계산한 거야. 영수증이 다 있어. 내가 직접 봐봐. 정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정민은 그 침묵의 의미를 알 것 같았다. 두 남매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비슷하면서도 달랐다. 정민은 아버지와 살면서 늘 경제적인 불안을 느꼈다. 아버지가 어딘가에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막연히 알고 있었지만 어디에 쓰는지는 몰랐다. 정민이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사는 운동화를 사달라고 한 적이 있었다.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다. 그냥 지갑을 닫았다. 그때 정민은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다. 아버지의 그 닫힌 지갑이 싫었다. 문방구 일이 형편없는 것도 아닌데 왜 항상 우리 집만 이렇게 빠듯한가 싶었다. 그 원망은 오래 갔다. 대학을 포기하고 인쇄소, 뒤술을 배우러 갈 때도 마음속 어느 구석에 그것이 남아 있었다. 정민은 그 이야기를 정훈에게 했다. 나 그때 운동화 사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거 기억해? 응. 그날 집에 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엄청 울었어. 아버지가 미웠어. 나도 비슷한 거 있어. 정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중학교 때 수학학원 보내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안 된다고 했잖아. 나 친구들은 다 다니는데 나만 못 다닌다고 엄청 삐쳐 있었잖아. 응, 기억해. 근데 사실 그때 이후로 아버지한테 뭔가 좀 다쳤어. 크게 화가 났던 건 아닌데 그냥 기대를 안 하게 됐달까. 정민은 그 말을 들으면서 자신도 그랬다는 것을 떠올렸다. 기대를 접는 것. 그것이 두 남매가 아버지와 맺어온 관계의 일부였다. 그런데 그 모든 배경에 이 영수증들이 있었다. 형, 그러면 우리가 못 받은 것들이 다 어디 갔는지 이제 알게 된 거잖아. 정훈이 말했다. 응. 어떤 기분이야? 정민은 잠시 생각했다. 모르겠어. 아직도. 정직한 대답이었다. 감사함과 억울함이 동시에 존재하는 기묘한 감정.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지만 그것이 곧바로 위안이 되지는 않는 복잡한 상태. 아버지는 옳은 일을 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 옳음의 무게가 딸의 어린 시절 위에 놓여 있었다. 엄마는 다 알고 있었대. 알면서도 말 안 한 거야? 아버지가 그러지 말라고 하셨대. 정우는 긴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진짜 비난도 칭찬도 아니었다. 그냥 말이 거기서 끊어졌다. 그 짧은 말 안에 무언가 복잡하고 깊은 것이 담겨 있었다. 정민은 밤이 깊도록 소파에 앉아
영수증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한 장 한 장 날짜를 확인했다. 아버지가 어떤 해에는 금액을 줄인 것도 보였다. 아마 문방구가 어려웠던 시기였을 것이다. 하지만 끊지는 않았다. 금액을 줄여도 이름은 남겼다. 이태준이라는 이름이 작고 또렷한 글씨로 영수증마다 박혀 있었다. 정민은 그 이름을 손끝으로 가만히 짚어보았다. 아버지. 52년을 살면서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이제 보니 가장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 정민은 눈을 감았다. 어두운 눈꺼풀 안쪽에서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지갑을 열었다가 닫던 그 손. 가게 카운터 뒤에서 학교 앞 아이들을 바라보던 그 눈길. 이제야 그 눈길이 어떤 의미였는지 조금 보이는 것 같았다. 다음 주 정민은 어머니를 찾아가 조용히 부탁을 드렸다. 아버지가 기부를 보내던 곳이 어디인지 알고 싶었다. 영수증에는 단체 이름이 찍혀 있었지만 지금도 그 단체가 운영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중 일부는 이미 없어진 곳도 있을 것이었다.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안방으로 들어갔다. 한참 만에 손에 오래된 수첩 하나를 들고 나왔다. 아버지의 수첩이었다. 표지가 닳고 모서리가 접혀 있었다. 이게 있었네. 어머니도 이 수첩의 존재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정민이 수첩을 펼쳤다. 안에는 아버지의 작고 꼬박꼬박한 글씨가 가득했다. 기부를 보낸 단체 이름과 날짜, 금액이 적혀 있었다. 아버지는 영수증과 별도로 직접 기록도 해두었던 것이었다. 이중으로 정민은 수첩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 단체들 중 아직 운영 중인 곳을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했다. 인터넷 검색과 전화 문의를 반복했다. 어떤 곳은 이름이 바뀌어 있었고 어떤 곳은 다른 기관에 통합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여전히 같은 이름으로 같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아버지의 문방구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아동 지원 단체였다. 정민은 그 단체에 전화를 걸었다. 담당자는 처음에 오래전 일이라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름과 기간, 금액을 설명하자 잠시 후 답변이 왔다. 기록이 있었다. 이태준이라는 이름의 기부자 기록이 단체 내부 장부에 남아 있었다. 1991년부터 꾸준히 이어진 무기명 정기 기부자 중 한 명이었다. 담당자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분이 오랫동안 보내주신 분인데 연락이 갑자기 끊겼을 때 저희가 걱정을 했었거든요. 정민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올해 봄에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정말 오래도록 저희 단체를 도와주신 분이에요. 이름을 알고 싶어서 연락드린 적도 있었는데 항상 사양하셨거든요.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았어요. 정민은 통화를 마치고 한동안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했다. 아버지는 알려지길 원하지 않았다. 단체에서 이름을 물어봐도 사양했다. 수십 년 동안 그 익명의 자리를 지켰다. 정민은 그제야 아버지의 문방구를 떠올렸다. 가게 안쪽 구석에 놓여있던 조그만 바구니. 아이들이 돈이 없을 때 연필 한 자루나 공책 한 권을 가져갈 수 있게 해두었던 그 바구니. 아버지는 그 바구니를 그냥 거기 놓아두었고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았다. 정민은 어릴 때 왜 저 바구니에 있는 거 공짜로 가져가도 되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다. 아버지는 그냥 씩 웃었다. 필요한 애들이 가져가는 거야. 그 바구니의 의미도 이제 달리 보였다. 아버지는 문방구를 열었을 때부터 이미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이태준이라는 사람의 방식이었다. 정민은 창문을 열었다. 늦가을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아버지의 수첩을 가슴에 가볍게 안았다. 가난했던 게 아니었다. 아버지는 그냥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온 것이었다.
정민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다.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다. 이번 눈물은 뭔가 다른 것이었다. 무겁게 들고 있던 무언가를 내려놓는 것 같은 눈물이었다. 그 주 내내 정민은 인쇄소 일을 하면서 아버지 생각을 했다. 정민이 운영하는 인쇄소는 작은 규모였다. 직원 3명의 기계 4대, 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전단지와 명함, 소책자 등을 인쇄하는 곳이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단골 거래처들이 꽤 있었고 신뢰가 쌓여 있었다. 정민이 이 인쇄소를 시작한 것은 25살 때였다.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인쇄 기술을 배우러 다닌 것이 시작이었다. 당시 정민은 아버지에 대한 실망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집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그 마음이 인쇄소 창업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므로 정민의 인쇄소는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었다. 아버지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의 정민을 만들어준 선택이었다. 금요일 밤 마지막 거래처 작업이 끝나고 직원들이 퇴근한 후 정민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기계들이 모두 꺼진 인쇄소는 낮과는 다른 분위기였다. 잉크 냄새와 종이 냄새가 섞인 공기. 정민은 그 냄새가 좋았다. 오래 일한 공간의 냄새였다. 친구 박선영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늘 야근이야? 문 열려 있던데. 정민은 들어오라고 답했다. 박선영은 근처 회사에 다니는 친구로 인쇄소의 오랜 단골이기도 했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 박선영은 음료 2캔을 손에 들고 들어와 정민 맞은편 의자에 걸터 앉았다.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좀. 아버지 이야기. 정민은 그 주에 있었던 일을 박선영에게 모두 말했다. 서랍에서 발견한 영수증들, 어머니의 이야기, 단체에 전화해서 알게 된 것들. 말하면서 중간중간 목소리가 흔들렸다. 박선영은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다. 그냥 들었다. 가끔 음료를 한 모금씩 마시면서 이야기가 끝나자 박선영이 말했다. 그러면 너 어릴 때 아버지 원망했던 거 이제 어떡해? 직접적인 질문이었다. 정민은 그 직접성이 선영의 장점이라고 생각했다. 모르겠어. 풀린 건 아니야. 그냥 뭐.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 됐어. 내가 알던 아버지랑 다른 사람. 선영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인 거 아닐까. 내가 알던 아버지의 몰랐던 부분이 더해진 거지. 정민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가만히 있었다. 선영의 말이 맞았다. 아버지가 달라진 것이 아니었다. 정민이 알던 아버지가 가진 전부가 아니었을 뿐이었다. 나 대학 포기한 거 아직도 가끔 생각해. 그게 아버지 때문이라는 생각. 근데 지금 인쇄소 어때? 잘 되잖아. 그건 그렇지. 그러면 그 선택이 꼭 나쁜 건 아니잖아. 그 원망이 너를 여기 데려왔고 여기서 내 삶이 만들어진 거잖아. 정민은 인쇄소 안을 둘러보았다. 오래된 기계들, 벽에 붙은 작업 일정표, 거래처들이 보내온 감사 카드 몇 장. 이 공간이 정민의 30년을 담고 있었다. 아버지의 문방구가 아버지의 30년을 담고 있었던 것처럼 두 사람은 잉크 냄새 나는 인쇄소 안에서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창밖에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가 인쇄소 지붕을 두드렸다. 정민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다. 아버지, 나 이제 조금 알겠어. 그 주 일요일, 정민은 혼자 어머니를 찾아갔다. 동생 정훈도 함께 오기로 했다가 아이가 아프다며 취소했다. 정민은 혼자 어머니 아파트로 올라갔다. 요양원 입소까지 이제 이 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짐 정리는 거의 끝나 있었다. 가져갈 것들만 남아 있었다. 어머니는 정민이 오자 바로 주방으로 들어가 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뭔가를 해드리겠다고 해도 어머니는 항상 먼저 음식부터 만들었다. 그것이 어머니의 방식이었다. 정민은 거실 소파에 앉아
어머니가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등이 조금 굽어 있었다. 걸음이 느려져 있었다. 예전과 같은 어머니이면서도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엄마, 아버지가 기부 시작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국이 끓는 소리 사이로 정민이 물었다. 어머니는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반대했지. 처음엔. 왜요? 우리도 빠듯했으니까. 그때 너네 어렸고 내 아버지 가게 연지 얼마 안 됐을 때야. 어머니는 국자로 국을 한 번 젓고 계속 말했다. 근데 내 아버지가 그러더라. 자기가 이 나이쯤 됐을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냐고. 돈 잘 모은 사람이냐? 아니면 뭔가 나눈 사람이냐? 나는 그냥 아이들 밥이나 챙기자고 했지. 그래도 허락하셨잖아요. 허락이 아니야. 그 사람이 하려는 거 막을 수가 없었어. 고집이 얼마나 센 줄 알잖아. 정민은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아버지의 고집은 정민도 잘 알았다. 한 번 마음먹으면 설득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엄마는 어떠셨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동안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다. 처음 몇 년은 힘들었어. 솔직히 나도 갖고 싶은 것도 있고 너네한테 더 해주고 싶은 것도 있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어머니가 불을 줄이고 뒤돌아섰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자랑스러워지더라. 말은 못하는 자랑스러움. 내 아버지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나는 알고 있으니까. 정민은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주름이 깊고 눈 주위가 어두웠지만 그 눈빛은 오래전부터 본 그대로였다. 흔들리지 않는 눈빛. 엄마도 힘드셨겠다. 힘들었지. 안 힘들 수가 있냐. 정민이 소파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걸어갔다. 어머니 옆에 서서 냄비 속을 들여다보았다. 된장국이었다. 아버지가 좋아하던 것이었다. 나는 아버지 원망했었어요. 오래. 알아. 미안해요. 엄마. 어머니가 정민을 바라보더니 짧게 말했다. 뭐가 미안해.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다시 국을 향해 돌아섰다. 정민은 그 짧은 말 속에 있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어머니도 딸이 원망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원망을 이해하고 있었다. 말하지 않았지만 다 알고 있었다. 오랜 시간이 그것을 조용히 감싸고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된장국을 먹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다. 그냥 국 먹는 소리만 들렸다. 밥을 다 먹고 어머니는 설거지를 시작했다. 정민은 곁에 서서 행주로 그릇을 닦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침묵이 그날 오간 모든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것 같았다. 창밖 나무들의 잎이 흔들렸다. 이제 곧 다 떨어질 것이었다. 사흘 후 이정훈이 찾아왔다. 주중에 갑자기 반차를 냈다며 인쇄소 앞에 차를 세웠다. 정민이 나가보니 정훈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만 내리고 있었다. 나 형한테 할 말이 있어. 정훈은 누나를 형이라고 불렀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 정민은 그것을 고치려 한 적이 없었다. 두 남매는 인쇄소 근처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늦가을 공원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나무잎들이 바람에 쓸려 다녔다. 정훈이 말했다. 나 사실 아버지한테 한 번도 제대로 된 말을 못했어. 정민은 동생을 바라보았다. 정훈의 눈이 조금 붉었다. 무슨 말? 그냥 감사하다든가, 수고하셨다든가, 그런 말. 나도 마찬가지야. 근데 형은 그래도 자주 찾아갔잖아. 나는 명절에나 가고, 그것도 하루 있다가 올라왔고. 정민은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정훈의 말이 맞기도 했고 아니기도 했다. 정민이 자주 간 것은 어머니 때문인 면도 있었고 의무감 때문인 면도 있었다. 진심으로 아버지를 보고 싶어서 간 것만은 아니었다. 나 그 영수증 봤어. 정민이 사진으로 찍어 보내준 영수증들이었다.
1998년 거 있잖아. 내가 학원 못 다닌다고 삐쳐있던 그 해야. 그 해에도 아버지 기부 금액 줄어들지 않았더라. 정민은 기억했다. 1998년 영수증은 5만 원이었다. 그 해에 아버지 가게가 좀 어려웠어. 그때 내가 학원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거잖아. 근데 그 어려운 해에도 5만 원은 냈네. 정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는 아버지가 돈 쓸 대를 모른다고 생각했거든. 그냥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아니었잖아. 반대였잖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잖아. 정민은 정훈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정훈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시 이어갔다. 아버지한테 그냥 수고했다는 말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 얘기를 알았더라면. 몰랐으니까 못한 거야. 아버지도 그걸 알고 싶어서 남겨둔 게 아니잖아.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정민이 조용히 말했다. 아직 늦지 않아. 말이 꼭 상대방한테 직접 가야 닿는 건 아닌 것 같아. 정우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숙였다. 나무십 하나가 바람에 날려 정훈의 무릎 위로 내려앉았다. 정우는 그것을 집어 손에 쥐었다. 두 남매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 오래도록 벤치에 앉아 있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버지에 대한 오래된 감정들이 조금씩 자리를 이동하고 있었다. 원망이 있던 자리에 이해가 들어오고 있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시작되고 있었다. 정우는 가기 전에 말했다. 어머니 요양원 입소하는 날 내가 갈게. 빠지지 않을게. 알아. 정민은 동생의 차가 공원 앞 도로로 빠져나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나무짚이 또 몇 장 흩어졌다. 공원 벤치에 남아 정민은 잠시 더 앉아 있었다. 아버지가 오래전 이 공원 근처를 걷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문방구를 닫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지갑은 얇지만 무언가 가득 찬 상태로 정민은 혼자 아버지의 문방구가 있던 자리를 찾아갔다. 아버지가 수십 년간 운영하던 그 가게는 아버지가 건강이 나빠진 이후 문을 닫았다. 지금은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다. 작은 분식집이었다. 정민은 가게 앞에 잠시 서 있었다. 건물 자체는 예전 그대로였다. 낡은 벽돌에 오래된 타일 외장, 문 위에 작은 환풍기가 달려 있고 그 옆으로 신메뉴, 안내 종이가 붙어 있었다. 아버지 가게 때의 흔적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간판도, 진열장도, 그 안쪽 구석에 있던 바구니도. 하지만 정민은 그 자리에서 기억들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초등학교 때 하교길에 가게에 들른 기억. 아버지가 카운터 뒤에서 고개를 들어 정민을 보면서 짧게 웃던 것. 가게 안냄새. 종이와 지우개와 크레파스가 섞인 냄새. 아버지가 카운터에 턱을 괴고 숙제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던 것. 그 아이들 중에는 돈이 없어 바구니에서 연필을 가져간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었다. 아버지는 그것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민은 그 분식집 유리창 안을 들여다보았다. 점심시간이 지난 후라 사람이 별로 없었다. 테이블 하나에 놓인 두 분이 앉아 있었다. 아버지 또래로 보이는 분들이었다. 정민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서 있다가 발길을 돌렸다. 집으로 오는 길에 정민은 인쇄소에 들렀다. 사무실 서랍에서 영수증 사진 파일을 꺼냈다. 사진으로 찍어둔 영수증들이었다. 정민은 그것을 편집 프로그램으로 열었다.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해서 파일로 만들었다. 날짜 순서대로, 금액 순서대로, 단체별로. 아버지의 32년치 나눔이 하나의 파일 안에 정리되었다. 정민은 그 파일을 저장하면서 이름을 지었다. 아버지의 장부. 문방구 장부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평생 관리해온 다른 종류의 장부. 가게 수익 장부 옆에 아버지가 따로 적어두었던 가게 밖으로 내보낸 것들의 기록. 정민은 그 파일을 정훈에게도 보냈다. 어머니에게는 인쇄해서 가져다 드리기로 했다.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아버지에게 기부를 받았던 단체에도 전화를 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다. 그리고 기록을 보존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었다. 담당자는 기꺼이 그러겠다고 했다. 그분 덕분에 이름 없이 도움을 받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누가 도와줬는지 모르지만 그 도움을 받았다는 건 남아 있어요. 정민은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다. 아버지의 이름은 영수증 위에 적혀 있었다. 그리고 어느 아이의 기억 속 어딘가에도 적혀 있을 것이었다. 이름 없는 도움으로, 문방구 아저씨가 건네준 연필 한 자루로,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버지에게도, 그리고 이제 정민에게도. 입소 당일 아침이었다. 정민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다. 인쇄소 일을 미리 정리해두고 일찍 어머니 아파트로 출발했다. 도착했을 때 정훈의 차가 이미 주차장에 있었다. 동생은 말대로 왔다. 어머니는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평소에 잘 꺼내지 않던 연한 회색 외투를 입고 있었다. 머리도 곱게 빗어 넘겨져 있었다. 어머니, 나름의 예의를 갖춘 차림이었다. 현관 앞에 가방 2개와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짐이 많지 않았다. 70년 넘는 삶이 작은 가방 2개 안에 들어가 있었다. 정훈이 가방을 들었다. 정민이 상자를 들었다. 어머니가 현관문을 잡고 한번 안을 돌아보았다. 오래 살아온 집이었다. 2 아이가 자란 곳이었다. 아버지와 함께 마지막 세월을 보낸 곳이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요양원까지 가는 길에 3사람은 말이 별로 없었다. 라디오를 틀었지만 어머니가 조용히 꺼달라고 했다. 그냥 창밖을 보고 싶다고 했다. 어머니는 내내 차창 밖을 바라보았다. 요양원은 조용한 곳에 있었다. 낮은 언덕 위, 나무가 많은 곳이었다. 입구에서 직원이 나와 안내했다. 방은 깨끗하고 밝았다. 창밖으로 작은 정원이 보였다. 어머니가 방 안을 둘러보다가 창가에 섰다. 정원의 나무들이 이제 거의 잎을 다 떨군 상태였다. 가지만 남은 나무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다. 예쁘네. 어머니가 작게 말했다. 정민과 정우는 짐을 정리했다. 옷가지를 서랍에 넣고 세면 도구를 욕실에 배치했다. 그리고 상자에서 마지막으로 꺼낸 물건을 정민이 창가 선반 위에 올려놓았다. 아버지의 낡은 지갑이었다. 어머니가 그것을 들고 오라고 했었다. 정민이 왜 이것을 가져가느냐고 물었을 때 어머니는 그냥 가지고 가면 된다고 했다. 어머니는 선반 위 지갑을 바라보았다. 오래된 갈색 지갑, 낡고 해진 지갑, 항상 얇았던 지갑. 아버지 물건 중에서 이것만 가져왔어요? 정훈이 물었다. 응. 왜요? 어머니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내 아버지 물건이 많지 않아. 그냥 다 두고 와도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건 두고 오면 안 될 것 같았어. 3사람은 잠시 그 지갑을 바라보았다. 정민은 그 지갑 안에 돈이 없었다는 것을 기억했다. 어릴 때 보았던 그 지갑은 항상 얇았다. 그 얇음이 정민에게 오랫동안 부족함과 결핍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 지갑은 달리 보였다. 돈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 돈이 다른 곳에 가 있었던 것이었다. 지갑은 비어 있었지만 아버지는 비어 있지 않았다. 정민은 손으로 눈을 닦았다. 정훈도 눈이 붉어져 있었다. 어머니는 2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울지 마라. 아버지 좋아하는 거 아니야. 2사람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방 안에 웃음소리가 짧게 울렸다가 사라졌다. 그리고 다시 조용해졌다. 창밖에 마지막 나무잎 하나가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다. 겨울이 시작되었다. 정민은 인쇄소 연말 결산을 하면서 문득 아버지 생각을 했다. 장부를 정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생각이 떠올랐다. 수익과 지출 사이에서 무언가를 남기는 일. 아버지는 평생 그 계산을 다르게 했다. 어머니는 요양원에 잘 적응하고 있었다.
정민이 주말마다 찾아갔다. 처음 몇 주는 어머니가 말이 없었지만 서서히 원내 이웃들과 조금씩 얼굴을 트기 시작했다. 한 번은 정민이 찾아갔을 때 어머니가 다른 어르신에게 뜨개질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정민은 그 모습을 문 앞에서 잠시 보다가 조용히 들어갔다. 어머니 방 창가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지갑이 놓여 있었다. 정민은 그 지갑을 볼 때마다 이제 다른 감정을 느꼈다. 부족함이 아니었다. 오히려 무게감 같은 것이었다. 비어있는 것이 꼭 가벼운 것은 아니라는 것. 채워지지 않은 것이 실은 다른 방향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는 것. 정민은 그해 연말에 조용히 한 가지를 결정했다. 인쇄소 수익의 일부를 매달 조금씩 지역 아이들을 위한 곳에 보내기로 했다. 많지 않은 금액이었다. 하지만 꾸준히 하기로 했다. 아버지처럼 알리지 않기로 했다. 그냥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훈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박선영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인쇄소 직원들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처음 기부를 마친 날 밤, 정민은 인쇄소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기계들이 꺼진 조용한 공간이었다. 잉크 냄새와 종이 냄새가 나는 곳이었다. 정민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아버지의 수첩과 비슷한 크기의 것이었다. 거기에 날짜와 금액을 적었다. 작고 또박또박한 글씨로. 적고 나서 수첩을 덮었다. 그리고 서랍 안쪽에 넣었다. 정민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겨울 하늘이 맑았다. 별이 몇 개 보였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지갑을 열었다가 닫던 그 손. 카운터 뒤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던 그 눈길.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 사람. 정민은 그 얼굴을 향해 마음속으로 말했다. 아버지, 이제 알았어요. 빈 지갑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 빈 지갑을 평생 들고 다닌 사람이 얼마나 가득 찬 사람이었는지. 우리한테 말하지 않아서 오래 몰랐는데 늦게라도 알아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나도 조금씩 해볼게요. 아버지처럼은 못하겠지만 아버지 딸답게는 해볼게요. 정민은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안쪽이 따뜻했다. 겨울밤 인쇄소의 잉크 냄새가 어릴 적 문방구의 냄새와 겹쳐지는 것 같았다. 종이 냄새, 오래된 나무 냄새, 아버지 가게의 냄새. 정민은 그 냄새 안에 잠시 머물렀다. 눈을 뜨면 다시 일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인쇄소 일, 어머니 방문, 동생과의 통화. 봄이 오면 바빠질 계절.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다. 아버지의 서랍에서 꺼내진 영수증들이 정민 안에서 무언가를 바꿔놓았다. 오래된 원망이 있던 자리에 이해가 들어왔다. 부족하다고 느꼈던 기억들이 다르게 읽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민 자신이 무엇을 물려받았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았다. 돈이 아니었다. 지갑이 아니었다. 비울 줄 아는 용기였다. 채우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남긴다는 것. 아버지는 그것을 말로 가르치지 않았다. 그냥 살았다. 32년 동안. 정민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코트를 집어들고 인쇄소 불을 껐다. 문을 잠그면서 한번 돌아보았다. 어두운 인쇄소 안이 보였다. 그리고 나왔다. 겨울 밤 거리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정민은 코트깃을 세우면서 걸었다. 지갑은 얇아도 괜찮다. 발걸음이 가벼웠다.